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가운데 40억 원 가까운 돈이 논현동 사저의 재건축비로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는 큰형 이상은 씨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서 직접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공사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등의 수사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습니다. 대응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적인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연출가 이윤택 씨의 어제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들이 JTBC와 인터뷰를 갖고 이 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극단 대표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협회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 개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한국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군산시가 요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가게마다 임대 현수막만 붙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GM까지 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군산의 상황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 이른바 금고지기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검찰에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한다는 전략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희는 금고지기의 한 명인 이병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설립 자금이 된 서울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에 수십억 원이 논현동 사저 재건축비로 쓰인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병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이 전 대통령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서 재건축 공사비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퇴임을 앞둔 2012년 내곡동 사저 이전을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 과정 등에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 되자 원래 살던 집을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사비에 약 4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이 전 대통령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의 금융계좌에서 충당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을 1995년 포스코에 판매한 뒤 다스 지분을 사고 남은 돈을 사저 재건축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 계좌를 관리한 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였습니다. 15일 구속된 이 씨는 검찰에서 직접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공사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좌주만 이상은 씨였고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였다는 겁니다. 또 이 씨가 수십억 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만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밤사이에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이 됐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2명의 신병을 잇따라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이영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구속 사유는 뭡니까? 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영배 씨가 앞서 구속된 이병모 씨와 함께 과거 거짓 주장으로 특검과 검찰 수사를 무력하게 한 핵심 인물이라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했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거짓 진술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번에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금강 대표 이영배 씨, 가장 오래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는 오늘 새벽에 구속된 이영배 씨와 앞서 구속된 이병모 씨, 그리고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을 관리해준 정모 씨 등 3명입니다. 이영배 씨는 이 3인방 중 가장 오래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준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병모 씨와 정모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인정했고요. 이제는 이영배 씨가 두 사람처럼 차명 재산 관리와 관리 목록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해서 진술할지 관심입니다. 특히 이영배 씨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이후에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예. 자, 검찰 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진술도 중요하지만 물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확보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할 때 금고지기 중에 핵심인 이병모 씨의 외장 하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도곡동 땅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금고지기들의 재산 관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들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이병모 씨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재산 장부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물적 증거와 함께 앞서 신병을 확보한 이영배, 이병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도 나온 것 같은데 임소라 기자. 네. 예, 이틀 연속 집무실로 나왔다면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예.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 때만 모습을 주로 드러냈는데 예. 어제 오늘 연이틀 출근을 한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한 측근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아예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를 하면 어떨지까지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소환 여부가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종합해서 신문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보통 검찰이 1번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그에 대한 모순점을 추궁하기 위한 2번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식으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갑자기 출두를 하면 곧바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 MB정부 참모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검찰의 허를찌를 이런 대응책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기류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그런데 만일에 실제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르기도 전에 먼저 자진 출두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검찰은 나중에 다시 재소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나리오까지 검토를 할 만큼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또 수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예를 들면 자신들의 어떤 반론을 위한 것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참모회의에 보고가 됐다는 삼성 내부 정보인데요. 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2009년 삼성에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370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 정도가 미국 측 로펌에 대납이 됐던 건데요. 예. 어제 MB진영 참모회의에선 아니다. 해당 로펌과 삼성은 2007년부터 미국 정부 대상 로비를 위한 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관계다. 그래서 건너간 자문료가 540만 달러, 약 57억 원이고
40억 원도 그중 일부일 뿐이다. 이런 보고가 올라갔단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고 단지 삼성하고 로펌이 어떤 그 미국 쪽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일부 참모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40억 원 삼성의 프로젝트설 이건 사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이 나왔습니까 혹시? 네, 검찰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얘기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삼성 돈 수수 부문은 뇌물이라고 볼 만한 진술과 정황들이 충분한 만큼 어떤 주장이든 문제가 없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아무튼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매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전 대통령 측 그 캠프는 오로지 강경 대응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다스 얘기만 나오면 너무 강경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검찰의 다음 패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측근들도 모르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강경 대응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 하는 회의론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어제 뉴스룸에서는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그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본 전직 단원들은 어젯밤 JTBC 취재진을 만나서 강압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배우 김지현 씨가 이윤택 씨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한 건 200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좀 별짓을 했다 미안하다. 임신과 낙태가 이어졌지만 성폭행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김 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 씨의 해명에 절망했습니다. 인투 스님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줄 모르셨을 거예요. 계속 연극할 건데. 2010년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을 그만두겠다며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배한테도 도저히 계속 선생님께서 성폭행을 하신다. 그런데 유 선배가 죽어버리겠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왕이니까 말 못하고 그러지 않고 왕도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 단원은 2001년 안마를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005년까지 이뤄진 수십 차례의 성폭행 모두 강제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밀치고 눕히고 누르고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항상 무서운 이야기로 네가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협박도 받고. 단원들은 당시 연극촌이 이 씨의 왕국과 마찬가지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 그늘에서 있는 것 자체를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방관했던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희단 거리패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남은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연극계 성폭력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연극단 연출가는 중학생 제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오늘 연극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습니다. 피해자는 실명으로 당시 성폭행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밝혔고 저희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미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올린 건 지난 18일입니다. 10년 전 경남 김해에서 연극의 왕으로 불린 인물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종아리 좀 주물러 봐라. 20살, 24살 차이 나는 아저씨한테 뭐 할 수도 있죠. 뭐 허벅지 주무다가 뭐 엉덩이 주무르다가 그러다가 더 가는 거고.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은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았던 극단 번자기 대표 조중윤 씨였습니다. 당시 김 씨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뭐 안마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차가 끊기니까 내가 2번을 했는데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생겨서 그래서 계속 상습적으로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자 조 씨는 김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조 씨를 영구 제명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에는 조 씨에 대한 추가 피해를 폭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연극계 성폭력 파문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조민기 씨가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이 조 씨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연구실은 텅 비었고 명패는 사라졌습니다.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배우 조민기 씨가 강단에 나타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저희 수업을 정지당하신 상태로만 알고 있어요. 조 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새벽에 연락을 주셔서 청주 근처에 방이 있으시거든요. 방으로 오라고. 문제가 불거진 직후 조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추가 확인한 뒤 올 초 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판단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한 거죠. 조 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방금으로 해라 하고 손을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방 끝난 다음에 애들은 수고했다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고 저는 격려였거든요. 학교 측은 이달 말 조 씨를 면직 처분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때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이 간호사는 제대로 실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간호사 신입 교육에 있는 태움 문화가 특히 논란이었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런 왜곡된 교육 구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신입 간호사는 보통 4, 5년 차 간호사에게 1:1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리셉터라 부르는 선배 간호사들은 담당 환자 돌보기만도 하루가 짧습니다. 이들에게 교육 대상인 신입 간호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흔히 부르는 게 점오라고 하거든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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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교육이 때론 괴롭힘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한 명씩 가서 지적을 해요. 너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냐? 멍청이라든지 너 바보야?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오늘 까먹고 공부 안 하니? 이런 소리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건 근무 후 혼자서 익히다 보니 실수도 잦아집니다. 최종 피해자는 생사를 다투는 환자입니다. 그럼 보고서감인데 그런 실수를 해도 다 암묵적으로 침묵을 하니 환자는 못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결국 간호사들은 잘못된 교육 구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사 수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의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간호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신규 간호사를 정원 인력에서 제외하는 등 간호사 교육 제도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에겐 1.5배 대체 휴가, 휴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8시간인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의견차로 그동안 공약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휴일 근무를 원천 봉쇄해서 노동 시간이
쉬운 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일 근무를 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노동자에겐 근무일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과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구호나 방역활동 같은 공익적 노동인 경우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에도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내에 줘야 합니다. 처벌과 함께 강력한 보상 조항을 집어넣어 휴일 근무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야당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안을 살펴보겠다면서도 노동시간만 정해주면 되지 휴일 근무 여부까지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조희신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받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대부분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큰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했던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첫 관문은 안전진단인데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등이 항목별 배점 기준입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 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조안전성 기준의 비중이 50%로 대폭 올라가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크게 축소됩니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송파구와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의 대규모 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10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갓도 다스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게 정부가 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갓도 전 지국장은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보도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무죄가 확정된 갓도 전 지국장은 재판 때문에 지출한 항공료 등을 한국 정부가 보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철강 관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기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군산 지역에 대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죠.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먼저 통상 갈등 논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법적 대응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또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들을 찾아 직접 추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미국에 잇따르는 통상 압박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홍장표 수석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입니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 규범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입니다. 이미 철강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WTO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얀자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곧바로 WTO 제소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 때문에 이게 한미 안보 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동맹 갈등으로까지 연결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맹이지만 무역에서는 아니라며 먼저 투트랙 기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WTO 제소가 오히려 갈등을 피하고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소와는 별도로 양자 간 협상도 협의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한국 GM 군산 공장 문제인데 청와대가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정부의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산자부도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이 두 제도 모두 이 지역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제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에 대한 자금 융자, 또 이 보조 등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해당 지역의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지원도 있게 됩니다. 예. 아직 뭐 그 공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선제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GM의 최고위급 임원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난 그는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GM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할 재정 투입 규모만 무려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구조 조정을 진두지휘하는 베리 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난 앵글 사장은 일단 한국 시장 철수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As I said already, it's certainly our preference to stay and to fix the business and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economy. 부평과 창원 공장에 소형 SUV 등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다만 군산 공장은 재가동하는 대신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앵글 사장은 정치권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인사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등 외신은 GM 측이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M 측이 먼저 성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하고 장기 투자 약속을 확실히 해야 정부도 적극적인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출당시켜주길 원하지만 당 지도부가 출당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당에 남아있는 이상돈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그러니까 다른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당 조치를 희망하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등은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의 선대본부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3명은 이른바 비례 3인방으로 불립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과 달리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해서 소속 정당에서 나가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출당시키는 경우만 의원직이 유지돼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입당을 바라는 민평당은 3인방에게 당의 요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에게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길 예정입니다. 민평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장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은 적이 많다며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겐 지방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급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출당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례가 없는 경우라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면서도 현행법상 이중 당적은 불법이지만 다른 당에서 당직을 맡는 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과 강릉에는 15개 나라에서 국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국 선수들을 지원하는 곳 정도인데 이번 올림픽에선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개방한 곳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치즈를 녹진하게 녹여 접시에 담습니다. 불 위에선 여러 가지 재료를 찍어 먹는 퐁듀이 치즈가 끓습니다. 치즈 요리를 만들기 위해 3.5톤이 넘는 치즈를 스위스에서 공수했습니다. 8명의 스위스 요리사들이 만드는 정찬을 맛볼 수 있는 스위스 홍보관에는 벌써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직접 가져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사 먹는 거랑 되게 다르고 분위기도 진짜 스위스에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체코는 맥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선수촌 앞에 위치해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회포를 풀러 자주 들르는데 요즘은 일반 관람객에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이 마시는 맥주가 하루에 600리터가 넘습니다. 홍보관이 아니라 클럽에 들어온 듯합니다. EDM, 즉 전자음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홍보관에서는 매일 밤 파티가 펼쳐집니다. 강릉의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나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It's great to be here every day. We're celebrating all the medals, just like in Holland. 나라마다 특색이 뚜렷한 국가 홍보관이 올림픽을 즐기는 또 하나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해서 교실 안에 미세먼지를 줄여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국에 660여 개 학교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어떨까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유한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당국의 지원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는 여기 생활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없는 것만 낫겠지 약간 그냥 정서적인 위안. 교육부가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 등을 시범 운영 중인 학교 35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장치만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최대 30% 제거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 장치를 동시에 써도 초미세먼지는 40%까지만 사라졌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한 학교에선 2가지 장치를 같이 썼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실에 학생들이 있을 때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가정용을 보급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교 특화 사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활동량이라든가 창문 열고 닫고 청소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소음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엔겔 개수 오랜만에 들으시죠? 각 가정에서 소비하는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의 비중을 뜻합니다. 보통 소득이 낮을수록 이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엔겔 개수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오르고 있는데 왜 엔겔 개수가 높아질까요? 먹거리 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1인 가구가 늘고 식생활이 바뀐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20대 회사원 김나영 씨는 생활비의 60에서 70%를 식비로 씁니다. 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많이 사가지고 끓여 먹거나 아니면 데워 먹고 이 정도. 근데 퇴근하고 나면 보통 피곤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김 씨 같은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엔겔 개수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난해 엔겔 개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을 비롯해 식품물가 자체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약 3배였습니다. 다양한 향신료와 해외 가공식품 등 고급 식재료를 사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도 엔겔 개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고급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삼겹살을 구워도 거기다 어떤 허브를 뿌리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JTBC 전다빈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펫샵에서 80여 마리 반려견들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썩어 있거나 뼈만 남은 채였습니다. 가정에서 키우지 못하게 된 개를 다른 주인에게 연결해주는 곳인데 돈만 받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더 문제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영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동물병원에 힘없이 누워있는 이 강아지는 장염에 걸린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찾아간 충남 천안의 한 펫샵에서 구조됐습니다. 가게 2층에는 이미 죽어 반쯤 썩어 있거나 뼈까지 드러난 79마리의 개 사체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80마리도 발견돼 구조했는데 대부분 홍역과 같은 전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봤었을 때는 몸에 변도 많이 묻어 있었었고 이제 그 지저분해진 상태였고 털도 만져보면은 굉장히 끈끈하고 냄새나고. 이 펫샵은 애견보호 연결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가정에서 돌려보낸 반려견을 받아 재입양시키던 곳이었습니다. 위탁비로 5만 원 정도씩 받고는 전염병에 걸린 개들을 방치해둔 겁니다. 처음에 파양된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홍역에 걸린 아이라고 2층을 올리라고 했어요, 사장이. 애견보호 연결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펫샵을 감독하기는 하지만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펫샵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주는 일단 가게 문을 닫은 상태지만 한 달 정도로 예상되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다시 영업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철수한 데 이어서 한국GM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군산 지역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황량해진 군산을 밀착 카메라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폐쇄를 발표한 한국GM의 군산 공장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빌 때지만 지나는 사람도 없고 차량도 없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을씨년스럽습니다. 노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과 깃발만 휘날립니다. 출고장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출고차가 별로 없던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2대 정도 왔어요. 군산 공장에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소룡동 일대를 차를 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쉐보레 광고를 붙인 트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낮인데도 다니는 차량은 없이 황량합니다. 한창 가동되어야 할 공장들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인근 협력업체만 100여 곳. 이미 일감이 줄어 고전하고 있었지만 폐쇄 발표 후 더욱 활기를 잃었습니다. 수산집에 외워내야지. GM 일밖에 안 했는데 업체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미 작년부터 생산량이 20%밖에 안 되니까. 아예 공장 가동이 멈춘 곳도 있습니다. 계속 안 나와요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니까. 한국GM 군산 공장의 직원 수는 1,900여 명 정도. 설립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대부분은 5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입니다. 6년도에 이게 오픈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지금 거의 40대 후반이에요. 그 친구들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된다 하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 당연하죠. 인근 식당가 8집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하는 가게가 더 적다 보니 영업 중 안내를 써붙여야 할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더 없고요. 평일에는 그나마 됐었는데 더 없죠. 떠나고 싶은데도 못 떠나는 거죠. 가구 가전을 제공하는 방 2개짜리 집을 월세 20만 원에 내놓아도 80%는 공실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지 않다 보니 전기요금도 여러 달 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12세대 중에
5세대의 전기 계량기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관문에는 수도 공급이 정지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우편함에는 우편물들이 수개월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하나를 보면 재작년에 부과된 도시가스 고지서가 남아 있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 주차장엔 방치되어 녹슨 차량이 보입니다. 투룸도 왜냐면 아예 안 나가니까 10시, 11시래요. 4억에서 4억 5천이고요. 지은값도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스톱이잖아요. 지칠 않잖아요. 2000년대 대우자동차 살리기에 이어 GM 살리기에 앞장섰던 군산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차 살리는 거 많이 했죠. 벌기대기도 많이 오고. 차 이거 생산 안 되기 전에 하나 또 돈꼴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사태가 없었죠. 여기 시민들은 또 여기 차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지. 어떤 큰 기업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힘 있는 약자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군산경제의 주축이었던 두 회사의 이름이 적힌 저 표지판도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황량해진 산업단지의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멀리 보고 시작하라. 장애물을 기회로 활용하라. 남들이 멈추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뉴 푸조 SUV. SUV가 이렇게까지 진화한 적은 없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수 또는 적수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 라이벌의 어원은 강을 뜻하는 라틴어인 리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절실한 요소이죠.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이웃을 일컬어 라틴어로 리발리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참으로 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강에 물이 풍요로울 때는 각자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홍수가 나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반대로 가혹한 가뭄이 들면 먼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사이, 즉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반목하지만 그들은 결국 강을 함께 쓰는 사람들입니다. 단어의 모양새는 점차 변형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내심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화 선수라고 해서 왜 속상하지 않았을까? 요즘 유행어처럼 쓰인다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그 말은 실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오랜 라이벌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잘했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나오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면서 우승을 축하했던 이상화. 그들은 함께였기에 더 반짝이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뭇 냉정해 보였던 세라 머리 감독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쉬 섞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체제의 라이벌. 그러나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함께 땀 흘린 선수들 역시 다시 만남을 기약했죠. 라이벌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결국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포츠 정신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한동일 교수의 책 라틴어 수업에 따르면 라틴어 수업의 성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등, 우수, 우등, 잘했음. 성적을 구분함에 있어서 베네, 즉 잘했음, 그보다 아래의 표현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상화 선수는 1, 2년은 더 뛰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단일팀도 계속 단일팀으로 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네 삶도 그렇기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에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무척 어려운 인터뷰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척 편안한 인터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우선 듭니다. 오늘 저하고 만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고 영상으로 연결을 할 텐데요. 강릉에 있습니다. 평창에 계십니다. 강릉이 아니라 평창에 계십니다. 거기서 오늘 메달을 받은 선수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상화 선수가 평창에서 메달을 받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화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메달 받고 지금 한 1시간이 넘었는데 저희 그 뉴스룸 인터뷰를 위해서 현지에서 기다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별 말씀을요. 경기는 엊그저께 끝났지만 오늘 그 조금 전에 이제 메달을 받았는데 바로 저 이상화 선수 뒤에 보이는 건물이 메달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일단 경기는 끝나서 홀가분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메달을 받으니 더 감흥이 온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났다는 것을. 네. 그 메달을 한 칸 위에서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은메달에도 만족은 해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번 경기에서 3연패를 하셨다면 그건 물론 대기록으로 남겠지만 뭐랄까요? 그날 경기를 보고 나서 든 느낌은 비록 은메달이었지만 그래서 3연패란 기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남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느낌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저 역시도 3연패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3연패라는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등수 안에 들었고 그리고 올림픽 은메달을 제가 갖게 됐잖아요. 그걸로도 전 지금 만족해요. 역시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경기 전에 이렇게 링크를 좀 돌았잖아요. 몸도 풀 겸 좀 돌고 근데 돌 때는 제가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바로 전에 일본 나오 선수가 뛰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앞 선수 기록을 우리 이상화 선수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나오 선수가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일본 관객들이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고 그래서 아마 느낌에 이 선수가 잘 뛰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조금 좀 긴장한 모습 이런 것을 봤다고 하면 맞을까요? 그냥 긴장은 제가 몇 초를 탈까라는 긴장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선수가 끝나고 환호하는 걸 들으면서 잘 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경기를 준비해야 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초반 100m에서 실수를 할까 봐 약간 긴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군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아무튼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나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알람 7개를 모두 끄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끄고 잘 잤습니까? 일단은 껐어요. 오늘 아침에는 스케줄이 없어서 끄고 일하는데 몸이 시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췄던 시간에 얼추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경쟁자였던 고다이라 나오 선수하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서로 다독이던 그런 모습을 팬들이 보고 굉장히 좀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둘이 무슨 말을 주고받으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저는 트랙을 돌면서 사람들께 이제 손인사를 하고 있었고 예.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근데 직선 주로에서 나우 선수가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안겼죠. 근데 나우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예. 두 선수는 워낙 네. 친하다면서요? 네,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와서 굉장히 친해요. 아, 그런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서로 알고 친하게 네. 지냈던 선수군요. 네네. 예. 한국말도 그러면 이상화 선수가 좀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요, 한국말은 어느 정도 제가 그러니까 정말 짧은 단어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나우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간단한 대화법. 예. 지금 그 나오 선수 기자회견 장면도 네. 잠깐 나오는데 지금 고다이라 선수하고 불과 0.39초 차이였습니다. 선수들이 느끼는 0.39초 차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큰 기록 차이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올림픽에서는 기록보다는 순위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기록도 상관이 있지만 근데 그 친구는 36초대에 진입을 했고 저도 진입을 하고 싶었고 목표가 36초 후반이 목표였으니까 근데 예. 그 친구는 그걸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잘 마무리를 했네요. 예. 초반 100m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m 기록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이른바 이제 막판 흔히 얘기한 뒷심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그 무릎 부상 때문에 왼쪽 무릎 부상 때문에 그것이 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땠습니까? 물론 부상 때문에 코너에서 왼발에 힘을 못 준 거는 맞아요. 부상 때문에 오른발로 코너를 타야 했고 왜냐하면 곡선에서는 왼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아프면서 그런 게 밸런스도 틀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가해지는 방법에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 기록을 알고 시합을 탔기 때문에 저도 코너 들어가기 전에 서둘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코너를 잘못 들어가서 코너를 나올 때 속도를 못 살린 게 약간 아쉽죠. 예. 자, 지금 뭐 올림픽만 벌써 4번째 뛰었습니다. 네. 근데 1, 2년 정도는 선수 생활을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1, 2년의 목표는 뭘까요? 일단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물론 순위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월드컵을 다니면서 전 정말 이제 각국의 이런 나라에서 즐겨보고 싶어요. 물론 시합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져보고 싶어요. 네. 그 각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네. 예. 그리고 1, 2년 뒤에는요? 네. 1, 2년 뒤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능력이 된다면 1, 2년은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봐요. 예. 다음 그거는 올림픽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올림픽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 저로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고 그리고 아직도 올림픽 기간이고 그래서 이걸 즐기고 싶지 다음 올림픽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 빙상 여자 이상화 선수의 팬 여러분들은 1, 2년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럼 다음 올림픽은 안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요, 뭐 그러면.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자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계 7개 다 끄시고 네.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화 선수였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폭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상호간에 믿고 존중하는 최소한 그런 관계라고. 네, 폭력이 없었고 그래서 성폭행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팩트체크팀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판례를 통해서 이 씨의 발언을 법률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피해자들은 강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씨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성폭행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형법에는 여러 유형의 성폭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강간죄가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다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박만 해도 강간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2007년에 폭행 없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폭로들을 보면 그런 강제적인 상황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판단할 때 네.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적인 상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의 감독 그리고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법이 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에게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들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어떤 권력관계 아니면 사실 피해자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식일 수 있거든요. 네, 이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가해자 간의 권력관계, 거기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법원이 심각히 본다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급자라는 지위나 영향력을 악용을 했다면 폭력을 가하지 않아서도 성폭행이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을 간음한 남성에게 유죄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시효가 문제일 것 같은데 피해 사례들이 대체로 10년을 넘었잖아요. 지금 2010년 이전 사례들로 피해 사례가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폭행의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입니다. 그 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았다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태근 전 검사 사건과 유사합니다. 손해배상 시효 3년도 지났습니다. 단 민사 사건은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배상은 가능합니다. 또 2013년 6월 이후의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가면을 찢어라입니다. 예, 무슨 가면입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정확히 말하면 가면에 있는 사진, 북한 응원단의 가면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찢었습니다. 예. 저 사진을 들고 나와서 김일성이 아니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여러 번 묻다가 예. 조 장관이 아니다고 하자 그럼 찢어도 되냐 이렇게 묻더니 찢었습니다. 직접 그 장면 보겠습니다. 예.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예, 예. 이게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조명기 장관이 찢어도 된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이 잠시 당황, 허탈 또는 머쓱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예상하기로는 김진태 의원이 저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조명균 장관이 말릴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이 틀림없다라고 믿고 나온 모양이죠? 예,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사진을 찍는 것을 왜 조 장관이 말리거나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예. 김진태 의원은 또 조명균 장관에게 북한 대변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또 재차 소리를 높이다가 아마 조 장관의 일부 표정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도 직접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요새 뒤는 뭐 보이는 게 없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조 장관의 표정은 확인이 안 됐는데 김진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약간 웃다가 양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북한 응원단 가면 사진이 김일성 전 주석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의 논거는 우선 닮았다와 잘생겼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국적의 한 30대 초반 남자 기자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한 장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앞서 사진과는 훨씬 닮아 보이는데 본인은 북한 응원단 가면 사진이 바로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즉 닮았다와 잘생겼다만으로 김일성 사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 기자가 자기 사진 올려놓고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저렇게 공개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박 기자가요? 직접 연락을 해서. 그렇습니까? 평소 아는 기자입니까? 예전에 몇 번 본 기자인데요. 페이스북에 보다가 상당히 닮은 사진을 올려놔서.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적은 어디에로 잡았습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들은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합당 전에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두 차례 만났는데 이때 남 지사가 안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안 전 대표가 문모 민주당이라고 답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고 주적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합당 전에는 자유한국당에게 더 비판적이었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한 뒤에는 민주당에게 더 비판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 셈입니다. 근데 뭐 두 사람이 다 그런 적이 없다고 또 반론을 폈다면서요? 바로 입장문을 내서 반박을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주적이란 단어는 써본 적이 없다. 한심한 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는 정치 공작이다. 낡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주적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두 차례 만난 건 맞나요? 두 차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우선 만난 것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그다음에요. 박지원 의원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반박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라고 묻자 박지원 의원은 전에 들은 얘기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남경필 지사와 안 전 대표를 양측 다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전한 사람이 표현해서 주적이란 표현을 써서 본인은 전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맥락은 바른미래당의 방향이 민주당과 반대라는 쪽으로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청산 대상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팀추월부터 이재용까지
단위로 잡았습니다. 예, 전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인데. 예, 그런데 국민청원에 올라온 얘기들입니다. 예.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역대 최단시간에 20만을 넘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뭐 34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 36만 명이 넘었고요.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지를 보면 12시쯤 그러니까 처음 올라왔을 때 뭐 15시간이 안 돼서 20만이 됐다가 계속 숫자가 오늘 기사에 계속 올라갑니다. 7시 현재 33만이었고 조금 전에 확인한 건 36만, 지금은 37만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요즘 국민들의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을 좀 목록을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전에 IOC에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조직위원회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36만 명이 넘었었고요. 예. 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이 역시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 대기 상태잖아요. 예, 이것 말고도 지금 밑에 여러 개가 많겠죠. 더 있습니다. 저게 한 달인가요? 답변 기한이? 예, 20만이 넘은 뒤에 한 달 안에 수석이나 해당 장관 또는 청와대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무슨 답이 나올지 좀 하여간 여러 가지 좀 궁금한데. 예. 그래서 특히 그 오늘 그렇게 올라간 뭐 국가대표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자격을 박탈해달라라는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좌우지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청와대가 또 나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예.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그러겠죠. 할 수도 있고요. 예. 청원에는 빙상연맹의 비리를 밝혀달라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선수들도 하여간 말을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감사해달라. 예. 이거는 답변이 나왔다면서요? 예, 오늘 낮에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예. 직접 답했는데요. 우선 답변의 핵심은 청와대는 감사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청와대는 그 법원 행정 제2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다만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그 해당 재판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다는 국민 여론이 전달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이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전 그렇겠죠. 같으면 텅 빈 메아리가 될 공허한 메아리가 될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준다라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효과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예.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춥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눈도 예보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sure you're probably busy getting on with your new life. So far away from, so far away from when everything we used to say was wrong is now alright. Where has the time gone? Where has the time gone? If you're ever feeling